도 보실 수 있겠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하이브리드 전략을 선택을 해요. 저 최중간 가장 정중앙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모델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은 SVOD나 TVOD 또 SVOD나 AVOD 모델을 같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략 중에 또 하나는 멀티 스크린 모델이라고 해서 이용자가 복수의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사와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럼 OTT 수익 모델 결정 요인은 뭐냐? 일단 제가 도출하고 있는 세 가지의 그 요인은 컨텐츠와 이용자 그룹에 대한 컨트롤,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이제 세 가지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해설을 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런 전략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요인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조언을 해주시면 제가 디벨롭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의 수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용 행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컨텐츠 상품 전략을 도출해서 이제 요것들을 비즈니스와 결합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OTT 수익 모델을 보면 멀티 스크린 전략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발견해낸 것이 의외로 청구 모델 어떻게 돈을 내는가,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이제 조사 대상자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카드로 낸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남아도는 포인트를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청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신모델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기존 이용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이제 빅데이터가 뭔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외 이제 OTT 서비스를 이제 제가 총 한 10개 정도 이제 사업자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국내하고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해요. 해외 OTT 같은 경우는 소스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디바이스 회사예요. 아마존 쇼핑 회사죠. 물건을 팔아요. 구글 검색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가져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예요. OTT에 진입을 하는데 영상이라는 것이 이미 이용자들이 돈을 내는 연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과 결합해도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기들만의 비즈니스 전략을 가진 반면에 국내 서비스를 보면 티빙이라든가 CJ 베이스죠. 컨텐츠 베이스, 왓챠 플레이도 컨텐츠만 하죠. KT 같은 경우에 물론 통신회사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KT 스칼라이프하고 KT가 시장 점유율이 1,000만을 넘었습니다. 30%를 넘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컨텐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해외 모델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검색이라든가 플랫폼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차이점은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뱅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톤이라든가 그 다음 블로그라든가 훨씬 더 소비자의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로 OTT를 발전해가고 있다는 그 특성이 있어서 우리도 점점 더 디바이스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OTT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가 지금 전국이 아니죠. 세계 150개국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어서 마이크를 2개 하고 해야 이 보이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OTT 서비스별로 수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떤 주요한 결정 요인이 있는지 3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시고
토론 자사님들한테 숙제를 줬어요. 그거 말고 더 좀 개발해 달라고. 자, 먼저 모건대 우리 염동석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고 해야 돼요. 아우, 어렵다. 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굉장히 익숙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모건대학교 염동섭입니다. 지금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OTT 사업과 관련된 어떤 이용 행태, 그다음 수익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OTT 수행 모델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이 광고를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OTT라고 하는 방송 사업자의 수익이 어떠냐보다는, 사실 저는 오늘 더 큰 기대를 가졌었던 거는 OTT 사업을 통한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이용 행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광고 산업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를 되게 사실 많이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광고 수익과 관련된 어떤 모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OTT 사업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물론 뭐 OTT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발전이 돼야지만이 그에 따른 또 광고 산업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어떤 수익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이용 행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오히려 광고 산업과 연계시키는 이런 쪽으로 좀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시면 더 좋은 연구가 또 저희 광고를 전공하는 학자들한테 좋은 어떤 소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김호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광고공학과 김혁입니다. 사실 지금 먼저 변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토론은 홍익대학교 김여정 교수님께서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급하게 대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토론이 좀 부실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OTT 이쪽에 먼저 발표를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제 가족들은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저하고 우리 가족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저는 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뭐 TV나 이렇게 무료 컨텐츠가 이렇게 천재 널려 있는데 굳이 내가 뭐 비용을 들여서까지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족 이제 저희 애들 입장에서는 저기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부모님이 돈을 내 주셔서 월 단위로 이제 구독하는 편이 많다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보거든요. 뭐 제가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과연 지금 이게 이제 1924 이쪽인데, 우리 이제 얘보다 더 어리지만 얘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돈을 낼 때도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런 습관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도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겠죠. 예, 그렇기는 한데 좀 그 부분이 좀 살짝 흥미로웠고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1924 갱 서베이를 하셨다는데,
이게 국내 사람들 중심으로 한 거죠. 예. 뭐 사실 갱서베이에서 인원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그래도 표를 보여주셨을 때 OTT 서비스 이용 시 그 지불 방법이 숫자는 좀 여기 책자하고 좀 달라졌지만 저는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건 여전히 무료 광고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스크립션, 그 다음에 페이퍼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지불을 하는 이런 인식이 강해지는데 여전히 저처럼 지불하는데 저항감을 가진 사람은 초점이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은 광고 쪽이 더 많구나라는 데서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발표를 들으면 제일 걱정된, 제가 걱정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공중파를 비롯하여 이제 기존의 미디어들이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청률 2,500원인가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매번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달에 2,500원 내고 그 많은 컨텐츠를 보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 한 편 아니면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뭐 5,000원 만 원도 기꺼이 낸다. 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기존에 우리가 광고 베이스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 많은 이 미디어들에 대한 사실 좀 걱정도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도 추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OTT 1924 갱서베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OTT에 관한 이용 행태를 조사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이 사람들이 기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이용 행태도 조금이라도 보신 게 있는지, 그래서 그게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매체 소비가 나타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4라고 하면 비교적 젊은 층인데 혹시 좀 그 이상 되는 연령층에 대한 연구 스타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대세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제 세대 간에 의해서 구분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특히 저 국내외 이 서비스 어떤 차이점, 이제 시작점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컨텐츠 이제 베이스인데 이제 그건 통신이나 쇼핑이나 이제 이런 쪽에 한다는 그건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는 국내 사업자들도 어떤 진출할 여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선생님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플로우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없으시네요. 예. 네, 마이크 두 개로. 그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막 좀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염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광고와의 연계. 이제 아직 디벨롭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광고의 위기는 대단한 위기고 많은 숙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자 이제 서브스크립션 VOD의 서비스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 이용자들이 그 매월 지불하는 그런 일정한 지불 방식에 락긴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 무료 광고가 없는 그 환경 속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 원천 쪽으로 광고주들이 같이 붙어서 이쪽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드래곤 스튜디오라든가 그다음 뭐 초록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원천 컨텐츠를 디벨롭할 때 광고주들이 굉장히 큰 단위의 투자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무료 모델에서는 없었던 모델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연구 주제가 되겠다. 제가 이용 행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원천 방식의 모델을 그쪽 사업자들을 한번 더 조사해서 결합시키면 훨씬 더 재밌는 논문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지금 아이디어도 얻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 간 지금 이제 1924를 봤는데 1924는 그 정말 이게 앞으로 대세로 넘어가는 건지 그다음 이 1924를 봤을 때는 레거시를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너 당연히 안 보고 그 일정 컨텐츠들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기리에 방송되는 펜트하우스가 있다. 그럼 그걸 지상파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플랫폼에서 봐요. 그래서 이 레거시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는 그 레거시가 있는데도 안 보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뭔지, 그럼 세대 간에는 이 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세대 간의 분리로 이 OTT의 향후 성장과 이런 모델들을 결합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가 되겠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아이디어가 좀 막 떠올랐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갱스 서베이가 그 인원이 되게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고 스크립트를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만 했는데 조금 요 모집단을 좀 더 늘려서 아직 연구 수행 중이니까 의미 있는 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디벨롭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OTT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OTT 광고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한번 저의 고민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OTT 서비스는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방송 산업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OTT가 엄청나게 무지갯빛 전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하는 과도한 전망도 있는 반면에 저는 약간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이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OTT는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등 OTT 업계, 즉 그러니까 기존에 유튜브와 이 넷플릭스의 차이를 보면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는 모델이었고 유튜브는 광고가 있는 모델이었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넷플릭스도 최근에 이제 무광고 전략에서 이거를 약간 바꾸려고 지금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후발주자들이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KT가 기존에 그 씬이라는 OTT 자체 미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KT의 시즌이 분명히 이제 있었는데 2020년 올 8월 3일 날 넷플릭스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올레 TV에서 보여주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KT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자체적인 콘텐츠 생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완성하기보다는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거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하겠다 이런 전략인과 동시에 토종 OTT는 그렇게 혼자서 자립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의문점도 남겨줬고 물론 그 이면에는 기존의 가입자들을 묶어둘 락인 효과라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다는 KT의 광고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또한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구독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신문사에 돈을 내고 월정 구독하듯이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이제 구독이라는 말이 됐는데 저는 이 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가령 신문이나 잡지를 할 때는 이 구독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유라든가 식품까지 전부 다 월 얼마씩 적립해놓고 그것을 자기 필요에 맞게끔 이렇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월정 계약해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 다 이것들이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인데 이게 이제 그 이른바 공유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이 그 독자 읽을 독자 대신에 쓸 용자
구용 경제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적합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금 이 가입자들은 구독 행위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구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소유하지 않고 접속해서 쓰는 그 이른바 유저십이라는 사용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유저십도 용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구용 경제가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고 보다 포괄적인 표현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올 1년 동안 썼던 많은 그 이와 유사한 글들은 전부 다 저는 구용 경제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셋톱박스 잘 아시겠지만 OTT는 셋톱박스에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건데요. 뭐 이 설명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은 넘어섰다는 거고, T는 그 셋톱박스 할 때 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셋톱박스를 넘어서 다양한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가 사실은 OT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필요한데, 스트리밍 박스,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스틱, 그다음에 스마트 TV,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인터넷 지원 스마트 블루레이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 비디오, 훌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OTT 사업자들인데요.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푹, SK 브로드밴드와 옥수수가 결합된 웨이브, KT의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즌, 네이버 왓챠 플레이 등등, 이제 또 CJ ENM의 티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내 OTT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OTT 합작 양상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이제 합작한 이제 그런 회사이고요. 또 JTBC와 CJ ENM에서 티빙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 한참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OTT 서비스는 요금과 서비스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TV 포털형, 가입형, PPV형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방송통신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분야로 영역을 어느 정도 확장하는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최세경 선생이 이제 분류한 모델을 제가 약간 바꾼 건데요. 크게 유료 모델과 광고 기반 무료 모델이 있고, 유료 모델에는 거래 모델, 가입 모델, 그다음에 광고 기반 무료 모델에는 독립형, 확장형, MCN형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 분류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뢰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최세경 선생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약간 수정을 했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 이게 잘못됐으면 기탄 없는 비판과 질정을 바라겠습니다. OTT 광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OTT 광고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광고이고요. 또 스마트 TV나 셋톱박스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되는 이제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다음에 OTT 광고는 기존의 TV 광고와 달리 가구별 특성에 알맞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박종구 박사님 앉아 계시는데, 어드레스블 TV하고도 어느 정도는 비교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토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연구를 보니까, 그러면 TV 광고가 우월하냐, 그 다음에 무슨 OTT 광고가 효과가 우월하냐 이렇게 봤더니 대강 이런 결과,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가 우월하다 하는 것은 광고 주목도와 광고 커버리지가 좀 우월했고요. OTT 광고가 우월한 쪽은 광고 가격, 광고 효율성, 그 다음에 특정 시청자의 표적화, 그 다음에 광고주의 요구에 맞는 광고 집행, 이런 것들이 이제 OTT 광고가 좀 우월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OTT 광고가 기존 지상파 TV 광고보다 훨씬 그 많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광고 주목도와 광고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TV 광고가 OTT 광고보다 우수하고요. 광고 가격과 광고 효율성 이런 것들은 그 OTT 광고가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스트의 노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배피드라는 노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동영상 광고 계정 템플릿이 두 가지로 크게 그 나눠지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인 거니까 뭐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출 과정을 보면 OTT 장치에서 바스트 방식이나 배피드 방식으로 통신하며 광고를 밀어내면서 플랫폼에 광고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OTT 운영자는 광고주에게 제시할 광고 노출 결과를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고요. OTT 광고는 보통 콘텐츠에 삽입돼서 노출된다. 삽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주 측 광고 삽입이라는 캐시 방식 CSAI 방법과 그 다음에 서버 측 광고 삽입이라는 SSAI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간략히 보시면 CSAI 방식은 광고들이 영상이 쭉 나가는데 그 사이에 계속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막 광고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광고가 화면에 표시되기 전에 비디오 플레이어에 광고를 탑재하면 비디오 플레이어에 광고를 가져와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즉, 그러니까 영상과 광고가 동시에 이렇게 편집해서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방식은 현재 OTT 서비스 가장 자주 쓰이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들한테도 이제 반응이 좋은데 시청자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기술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콘텐츠 사이에 광고가 삽입되지만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를 상당히 불편하게 한다. 그리고 광고 삽입 방법의 개발자는 광고주 측의 장치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키트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버 측 광고 방식 SSAI 방식은 콘텐츠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광고 스트림을 같이 묶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와 광고를 완벽한 스트림으로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시청하고요. 또 광고 조회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배피드 태그 지원을 통해서 측정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리고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광고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기만 광고 문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 광고 방식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OTT 광고의 전반적인 품질과 수용자의 선호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애드 스티칭이라는 광고 바느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영상 콘텐츠와 광고를 완전히 분리하는 실시간 광고 대체 방식입니다.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애드블락, 그러니까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콘텐츠와 광고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동시에 노출되게 하는 애드 스티칭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잠재 고객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OTT 광고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광고 삽입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지상파에 비해서 굉장히 지상파도 물론 커버리지가 넓지만 자신이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세분 시장은 물론 전체 시장에도 폭넓게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OTT 서비스의 그 이용 정보를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치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해서 광고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동영상 광고에 비해서 상당히 제작비가 좀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 시민권의 확장, 그러니까 광고를 훨씬 더 소형 광고주들한테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한계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규제할 방법이 상당히 갖춰지지 않았다. OTT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만 또 보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과 측정 방법에 있어서 어느 것이 진정한 광고 효과 인벤토리 개발에도 한계가 생기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한계가 생겨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계가 생기면 효과적인 타겟팅하고 그 메저링 같은 것들이 조금 또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선희 선생님 2018년도 자료를 보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자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TV 광고와 OTT 광고를 비교하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무엇을 바탕으로 측정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한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병희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이 OTT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발표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OTT 광고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저도 그냥 잘 OTT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궁금했던 점은 사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형태의 OTT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에 대한 계정으로 볼 경우에는 그냥 광고를 보거나 그러면서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광고를 보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하는데요. 무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광고를 건너뛰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OTT 광고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효율성,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건너뛰지 않고 그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 광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리해서 짧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없으신가요? 그럼 저는 그냥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질문 전에 일단은 그 푹은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국내 OTT 서비스에서 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푹 서비스는 종료가 됐으니까 이 최세경 박사의 그 OTT 범주가 모바일, 인터넷 모든 동영상 서비스를 다 아울러서 OTT 하는 게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좀 동의하시는지 정말 OTT 서비스를 이렇게 넓게 보시는지 그거 한번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영민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그 이선희 선생의 연구 지상파 방송과 지상파 TV와 OTT 광고 이게 좀 뭐 학술 토론장이니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측정의 동등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측정의 동등성은 유지하지 못한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광고주들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TV 광고 OTT가 우월할 것 같냐, 뭐 TV 광고가 우월할 것 같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신 어떤 그 이게 OTT라는 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초기 연구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자이신 이시영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그 최세경 선생이 분류한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사실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는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분명히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앞으로 빠르면 뭐 한 3년 아니면 그다음 늦어도 한 5, 6년 내에는 대략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봐서 이 분류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단계에서는 수용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서둘렀나요? 한 2분 정도 오히려 시간이 남았네요. 예, 예. 그 사실 구용경제 이거 재밌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예, 구독경제, 구용경제 많이 쓰는데 구용경제라는 걸 새롭게 제안해 주셨는데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용어가 다 포함을 못하면 이렇게 새로운 용어, 신조어, 구용경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구독의 또 확장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독이 단순히 이제 읽을 거리만 아니라 사실은 이 TV도 읽는 거 아니지만 케이블도 우리 구독할 때 큰 저항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다까지는 큰 저항 없이 간 거고 이제 서비스 쓰다에 가서는 이제 이게 읽기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김병희 교수님 제안해 주신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한 축은 이제 쓰다가 읽다가 쓰다가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이제 신조어인 구형경제 시대가 이제 뭐 불과 몇 년 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고 자꾸 쓰면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마 차세대 미디어 떠오르는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광고 시장 현황 보고 어드레스블 TV 광고 현황, 그다음에 OTT 광고, 그다음에 논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디어 산업에서는 왕도 많고 여왕도 많고 이제 스님까지 이렇게 등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컨텐츠 is king이란 말은 예전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컨텐츠가 왕이긴 하지만 UX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비자, 시청자,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때 어떤 맞춤화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맞춤화가 이제 왕이다라는 말도 나왔고, 이제 신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넷플릭스 같은 부분들이 막 붐업되면서 컨텐츠는 왕이지만 플랫폼은 신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T가 나오면서 구독의 피로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게 구독 피로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다가 어떤 플랫폼 전쟁 막 일어나면서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컨텐츠가 끊기거나 막 그런 경우들,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가입해야 되고 저것도 가입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3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말을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게 지난주에 저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 기사를 이제 외부에서 경쟁사인 카카오가 제작한 컨텐츠를 유통한다. 그래서 적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랑 대항하기 위한 어떤 규모를 키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또 위기가 또 나오겠죠. 말씀이 나올 텐데, 얼마 전에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한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달라지겠죠. 근데 가트너에서는 이제 키워드를 잡은 것이 디지털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초점,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이런 키워드를 만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똑같이 미디어 산업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 이용자들이 점점 자신이 원하는 개인화된 맞춤화된 어떤 콘텐츠를 보는 경향이 있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이보리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시청자의 주목을 잡아야 되는 광고주들도 소비자, 시청자들, 미디어 이용자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주목이 많이 몰리는 플랫폼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통 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우리 아직 아마존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그 경쟁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장은 이게 주목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자 소비자들의 시선을 많이 끌면 성장하는 거고, 주목을 잃어버리게 되면 광고비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이제 TV의 시대는 끝나가는가 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보게 되면 이제 이용 시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이게 뒤집힌 상황이 발생했고, 오른쪽에 보면은 제목이 또 재밌습니다. 이제 온라인 디지털이 TV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광고비 역전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게 전체 그림인데요. 빨간 선이 이게 전통적인 이제 TV입니다. 쭉 가다가 이제 아주 급격하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디지털 쪽은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 흐름과 유사하게 지금 1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단 시청률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광고비도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합 판매까지 하려다 보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내가 잘 살 때는 뭐 힘든 동생 살피겠는데 이제 거의 부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하니 이도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프인데요. 거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쭉 성장하는 게 이제 모바일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좀 대단한 것은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모바일을 전통적인 미디어, 방송, 그러니까 TV랑 유료 방송이랑 신문을 다 합친 것보다도 모바일 광고비가 더 많다는 그림,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TV도 뭐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맞춤화 서비스가 이게 킹이라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러면 광고도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점점 광고도 어떤 맞춤화된 서비스, 타겟 광고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이건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외국에서도 어떤 컨소시엄이라든지 협의체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어떤 표준화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 다들 이렇게 다 변한다, 소비자들 변하고 다 보니까 다 변하니까 TV 광고도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TV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TV가 죽었다고 하지만 올해 나온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TV는 매시브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다. 거기다가 어떤 세상 돌아가는 맞춤화된 서비스를 결합한다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드밴스 TV라고, 제 제목이 어드밴스 TV인데 이게 엄브렐라 컨셉이라고 해서 그 아래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AB에서 제시한 거는 어드밴스 TV 안에 OTT랑 커넥 TV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이제 어드레스블 TV가 있다. 그리고 OTT랑 커넥 TV는 이거 아직도 이렇게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판가름 난 거는 똑같이 오버 더 탑이긴 한데, 그 디바이스가 TV 기반일 때는 커넥 TV 또는 스마트 TV라고 부르고, 대신에 이제 그 밖에 non TV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이제 OTT로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드밴스 TV라는 큰 엄브렐라 컨셉 아래에 있는 OTT랑 어드레스블 TV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드밴스 TV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련성,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 적합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문을 했을 때도 만약에 너와 관련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광고를 끝까지 볼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42%가 동의를 한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봐야겠죠. 말을 하는 거랑 행동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광고 대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화된 어떤 기능이 제공되는 어드밴스 TV의 장점이 뭐냐고 했을 때, 으뜸은 이제 타겟팅이죠.
예전에는 그냥 매시브하게만 갔는데 어떤 선택적인 어떤 광고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단점은 저기 인벤토리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다.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TV 광고 생태계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거의 이게 위에 꼭대기 그림만 한번 보게 되면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전통적인 생태계랑 틀린 거는 이제 에드테크와 관련된 측정하고 광고를 파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집단군이 이게 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드레스블 TV 말씀을 드리면, 어드레스 TV는 맞춤형 광고로 전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얼마나 이게 현상을 적합하게 설명하느냐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드레스 TV 광고라는 거를 이제 맞춤형 TV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그림들을 본다는 거죠. 미국 TV 광고 시장을 봤을 때도 여전히 현재 5%도 안 되지만 저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30-4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V 전반적인 어떤 매시브한 거는 좀 기울어질지 모르겠지만 TV 기반의 어떤 새로운 동력으로서 이렇게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한 5년 동안 이렇게 어드레스 TV 광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기존 TV 광고랑 연계를 집행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순증 효과라고 하는 거. 똑같은 사람한테 리치 3, 5, 7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못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이제 TV 광고 랜드스케이프 지형이고요.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긴 한데 여전히 여기서도 새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군과 그다음에 광고 판매 대행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집단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 영역은 TV 광고는 여전히 이게 매시브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 다 이렇게 타겟 관계가 좋은 건 아니죠. 코카콜라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뿌려주는 게 좋은데 아주 특정한 제품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타겟 관계에 적합한 브랜드인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합한 타겟을 선정해야 되고, 성과 지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협력이란 부분들, 어떤 표준화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광고 효과를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업계라든지 광고주를 포함한 모든 어떤 이해관계 집단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한국 TV 광고, ATV, 어드레스 TV 광고도 굉장히 오래 시작됐고 전혀 이렇게 속도 면에서 보면은 그 외국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6년에 SKB에서 먼저 시작했고 1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코바코에서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약간 좀 저렴하지만 약간 타겟팅된 광고 이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인벤토리라 저 그림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스테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아주 제한된 시간만 이게 재원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좀 유력 방송사로 확대하다는 것이 어드레스 TV 2.0의 움직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공사가 간사 회사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MOU를 MBC랑 체결을 했고 내년 3월까지는 시범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상파에서. 그리고 요 주제를 관련해서 그 한국 ATV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주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는 1호가 되기 다들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근거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과 모니터링 가능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대행사는 이게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있는데 부정적 입장은 일단 TV의 가장 큰 장점인 매스 도달률을 포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타겟 관계가 되게 되면 프리미엄 광고 단가가 붙을 텐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긍정적인 평가는 지금 다 타겟 광고로 이렇게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때 그 흐름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환경도 좀 해결해야 될 것이 많죠. 이게
일단 방송에서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드레스 TV 광고는 방송 광고다라고 이게 협의를 2주 전에 했고요. 대신에 이게 사업자 간의 이제 동시 대존성, 광고 심의, 결합 판매, 개인정보 활용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사업 모델과 관련해서는 프리미엄 광고 단가 설정할 때 근거를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에 인벤토리가 지금 굉장히 좀 인기 없는 채널들의 스테이션 브레이크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OTT 광고는 이거는 아까 김혜연 선생님께서 크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OTT 서비스 채택할 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다. 왼쪽 키워드들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뭐 돈을 조금 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광고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하냐를 했을 때 돈 조금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VOD는 이제 패스트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TT 광고 현황인데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멋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요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OTT 광고 타겟 가능하다. 근데 어떤 걸 갖고 타겟 세팅을 할 거냐 했을 때 관심사, 인구 통계학,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한 100개 이상의 플랫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OTT 광고의 특징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타겟팅,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냥 광고 관점으로 물어봤을 때 이것도 똑같이 타겟팅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얘기가 됐고, 어떤 데이터의 공유 부분이 가장 리스키한 부분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해결 과제들이 제시가 돼 있고요. 그 비싼 값을 타겟팅 광고를 했을 때 프리미엄 광고 단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막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아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내 OTT 서비스를 이제 구분해 봤으면 저런 그림이 나오는데, 넷플릭스가 19년에 비해서 한 반년 만에 이게 2배 이상이 증가했죠, 가입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고 기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유료 가입자랑 무료 가입자를 800만이라고 900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광고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벤토리라는 부분에서 보면 카카오 TV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토론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요거 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TV 광고와 OTT 광고 인식에 있어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광고 저렇게 지금 TVing 새로 나온 JTBC랑 하는 것, 그 다음에 외부, 근데 광고 재원이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게 토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디딤돌과 걸림돌 관련해서 정리하면, 디딤돌은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 걸림돌은 인벤토리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그 광고 홍보학회에서 어드레스북 TV 광고 갖고서 3개의 발제를 2시간 동안 원래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3개 발제 한 3시간 40분인가 이렇게 굉장히 1시간 이상 더 했어요. 그때 우리 박정보 박사님 발표를 해주셨고, 아까 이영민 교수님 토론해 주셨고, 또 세미나에 참여 안 했지만 2차 자리에서 아주 빛나는 활약을 해주신 우리 지현미 교수님이 또 오늘 토론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자가 갑자기 1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천천히 반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발제자분이 워낙 데이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시의적인,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요 내용의 일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있는 트렌드를 사실 우리가 연구자지만 좀 반성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담으로 26페이지에 이제 그 어드레스북 TV 광고 성장을 위한 실제로 이제 전문가분들의 심층 인터뷰, 관계자분들의 심층 인터뷰가 있었어요. 심층 인터뷰가 있었는데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이런 분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또 방송사, 또 통신사, IPTV,
또 이제 기타 전문가의 이제 에듀테크 대표사, 변호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계에서 사실은 이제 좀 분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시의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연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또 실제 논문들도 나오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상당히 시의적인 연구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미국에 있는 실제 데이터라든지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봤어요. 저는 이제 주목할 것이 이제 유럽의 이 어드레스티브 광고 효과에 대해서 보니까 실제 적합도라든지 그다음에 호감도, 그다음에 뭐 인지도, 심지어 뭐 구매에 대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모든 것이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 기존에 있었던 TV 광고 형식으로 지나가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이런 거에서 두 가지의 제가 한번 이슈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TV 광고가 우리 가장 TV 광고의 장점은 매스 커버리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스 도달률을 여기 연구 조사에도 보면은 광고 대행사에 있는 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스 도달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매스 커버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 있는 그런 실시된 그런 결과에서도 기존에 있는 TV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ATV도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높다라고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광고 대행사가 그러니까 광고주는 정말 좋은 데이터 효과가 나타난다면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광고 대행사로서는 이게 이제 소수의 도달률로만 자꾸만 이렇게 데이터 책정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커미션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매스 커버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또 단가도 떨어지고 광고 대행사에 대한 수익률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는데 매스 도달률에 대한 장점과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있었지만 이제는 OTT 시장이라든지 새로운 광고 디지털 광고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이 매스 도달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우리 발제자분한테 이 부분에서 좀 의견을 좀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광고 산업 진흥에 대한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잘 보면 뭐 OTT 시장과 그 다음에 이 ATV 시장과에 대한 어떤 경쟁인 것 같지만 더 크게 보면 국내에 있는 방송사, 지상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통신사, IPTV 이런 쪽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OTT, 국내 토종 OTT와 그 다음에 글로벌 이제 글로벌 미디어나 글로벌 콘텐츠 시장과에 대한 경쟁이다. 지금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발제자분이 했었던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은 유튜브고요. 구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회사 이런 쪽에서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결국 협력이라는 단어를 아까 봤었습니다. 우리가 광고계에 있는 쪽, 그 다음에 광고 단체 쪽, 학계 쪽 이런 쪽은 다 지금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고 효과 측정을 한다든지 표준화 작업은 사실은 그런 어떤 사기업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요즘 많은 디지털이고 뭐 데이터 댐을 만든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쟁력 있는 것들을 가야 된다. 그래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능과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갖추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방송사가 계속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광고를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방송 광고 산업뿐만 아니라 그냥 광고 산업 우리의 앞으로의 광고 산업의 표준화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어떤 효과 측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패러디를 하자면 봉준호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은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시스템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발돋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정부에 대한 노력 또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질문 간단하게 하면 아까 전에 실제 심층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돼서 연구한 것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토론자가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분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플로우에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가요? 우리 지연배 교수님이 그 학계의 분발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제가 설문지를 받았었어요. 박정구 교수님이. 근데 설문지가 너무 어려워서 즉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해야지 하고 있다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또 재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습니다. 아직도 유효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냥 질문을 드리면 이게 어찌 보면 용어에 저희가 지금 세 개의 발제를 들었는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거 같기도 해요. 지금 어드밴스드 TV 나왔고 OTT 나왔고 AVOD 나왔고 지금 패스트도 나왔고 또 뭐 어드레스블 또 프로그래매틱 그래서 이게 좀 유형화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럼 방송 광고는 그 중에 이제 어디까지 이 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지 삼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항상 용기 주시는 지연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 선생님은 오래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 갖다가 스트레스 주시면 그것보다 계속 관계를 더 유지하면서 더 깊게 그 어떤 정보를 의견을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여쭤본 겁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은 이게 TV 광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어드밴스드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브랜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CS 핵심 성공 요인들 어떤 브랜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코카콜라, 새우깡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방송에서는 했는데 약간 그거는 좀 타겟으로 가야 될 어떤 브랜드들이 또 있는 방면.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청소년층에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골프 채널 보고 막 이런 분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브랜딩을 잘 구분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결과는 계속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된 거를 하면은 지금 그 OTT 사업자들 그러니까 외부 만났고 왓챠 만났고 TV는 이제 아직 대현무팀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또 만날 거고 그다음에 IPTV 3사 플랫폼사 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OTT 광고하는데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OTT 광고는 글로벌 플랫폼밖에 없어요. 지금 외부의 광고 수입 비중이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인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너십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무기업이 방송하고 있는데 그 잘라서 대신 딴 걸로 이거는 나랑 그 회사랑 아주 그냥 이게 내 회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부도 이게 떨어져 나가 있는 합작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광고를 심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뭐 TV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JTP랑 갖고 갔기 때문에 인벤토리에 더 쫄아들 실시간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고요. 대신에 저는 다음 카카오 이따가 유현재 선생님이 발표하실 건데 걔네들은 어떤 인벤토리에 책무가 없어요. 다 자기 거니까 실시간 방송도 아니고 꼭 그 시간 광고 타임을 같이 가지는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OTT 광고 인벤토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거의 없다. 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간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지금 넷플릭스는 계속 가격 차별을 하면서 그 아직까지는 유료 가입자 수를 넓히고 있는데 저는 5년 안에 이제 광고 모델을 도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로 했다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나왔는데 넷플릭스는 일단 유료로 하다가 니네 돈 없어? 그럼 이제 니네들의 주목으로 돼.
이렇게 해서 최대한 포화점을 만들어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광고 시장은 굉장히 큰 이슈, OTT 쪽에서는 이슈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분 남았네. 하나 하면은 저희 지금 연구랑 관련해서 조만간 선생님들은 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광고 산업 어떻게 진흥하고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학계, 그 광고 대행사, 제작사, 광고주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학계에 다시 환원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인용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함의하느냐면 아직 언더 디벨롭드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이제 그 이시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역 막 나누고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렇게 지금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컨슈머들은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AVOD 그다음에 OTT, 어드밴스드 TV 막 이렇게 하지만 한 3년 뒤에 그게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스트리밍 아니겠느냐. 그래서 스트리밍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서비스가 나오고 또 누군가는 돈벌이를 하고 막 누군가는 규제를 얘기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스트리밍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나 그 IT 문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컨슈머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략적 규모 아까 이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OTT를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더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넷플릭스를 하고 있는데 왓챠를 같이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서너 개씩 주머니에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 명이 지금 거의 쌍끌이죠. 700만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독형 OTT의 정말 그 메카라고 할 정도로 넷플릭스가 뭐 본국보다 여기가 더 잘 된다라는 얘기가 막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넷플릭스랑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SK 브로드밴드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으로도 갔고요. 그 정도로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시장이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박정호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콘텐츠 중심, 그다음에 방송사 콘텐츠 중심, 사용자 생산 콘텐츠 중심.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인상적인 것은 이따가 카카오 TV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방송사 콘텐츠 중심이 정말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위협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어디랑 협업하고 M&A 막 엮어서 지금 저 방송사 콘텐츠와 관련된 것도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파죽지사라고 제가 했습니다만은 넷플릭스냐 티빙이냐 막 이러는데 인상적인 것은 얼마 전에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국내 OTT에 더 많이 결제한 넷플릭스, 더 오래 본 웨이브 경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영화도 재밌지만 TV 다시 보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의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얘기는 곧 광고 미디어로서의 포텐셜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향후에 아까 이시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박정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5년 뒤에 참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이런 비슷한 세션을 하면은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뭐 웨이브 사용자 평균 시청 시간에서 넷플릭스 추월 막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그 구독형 OTT, 광고형 OTT 이걸 같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조금 잘라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안에서도 사실 구독형 그다음에 뭐 그 광고형 그다음에 그 두 개의 성격을 섞은 거 뭐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산업이 계속해서 분화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그 광고용 OTT로 조금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공식적인 게 있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한번 이제 좀 그 트래킹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게 보면은 광고용 OTT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하고 이제 그게 이제 명칭이 AVOD라고 이제 돼서 아까 우리가 조금 혼란인 어떤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더 시장이 더 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구독형 OTT는 뭐 커피 한두 잔 값 뭐 이랬는데 광고용 OTT는 이제 그것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종호 박사님 카카오 TV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그 프로바이더로서 뭔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처음에는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유튜브가 제일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고 태워서 돈 벌고 광고 안 보여주고 돈 벌고 막 이래저래 돈 버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 TV가 어쩌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주식을 안 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광고용 OTT는 지속적 성장이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세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지금 그 규정이나 규제나 법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미디어의 분화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규제를 하려면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에서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겠죠. 마치 지금 중간 광고가 허용이 안 됐는데 1, 2부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프리미엄 뭐라고 이름 붙인 거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광고용 OTT에 대해서 더 핫 시장이 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유료 방송 가입이 상대적으로 싸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풀어진 상태에서 카카오 TV, 네이버 TV 막 이게 이제 풀어지니까 거기서 광고와 관련돼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카카오 TV 사례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뭐 PC와 모바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 그리고 그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카카오 안 깔려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들이랑 이런 토론을 좀 해봤는데 향후에는 결제와 관련된 것도 이게 치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걸 OTT라고 불러야 될지 미디어라고 불러야 될지 결제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카카오가 갖고 있는 또 은행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저의 역할이겠습니다만 막 구획을 나눌 때 카카오 TV는 뭔가 이만큼 위에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규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안을 펼치면서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데이션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TV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특별 세션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TV가 여기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죠. 저게 이제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컨텐츠까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광고 전략 세울 때 경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니즈에서 보면 카카오 TV의 경쟁자는 한 10대, 20개, 막 한 100개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도 되고 넷플릭스도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가전제품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시장을 빨리 읽고 광고용 OTT로 조금 내로다운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카카오 TV, 아프리카 TV, 네이버 TV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에 있는 분이랑 뭐 여기 코바코 박종우 박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막 뻗어나가는 산업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이 또 없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고민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분화가 되고 또 영역을 만들면 그거를 100%다 규제할 수 없으니까 약간 풀어준 상태에서 또 정책을 만들고 뭐 이런 상태가 이제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노출 방법은 김병희 교수님이 아까 너무나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뭐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아까 김병희 교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서 좀 화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OTT 광고가 기존의 광고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느냐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콘텐츠를 보다가 뭐 창을 닫고 저게 이제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유튜브만 해도 보기 싫으면 끊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잠깐 기다렸다. 근데 OTT 광고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왔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또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에이 더러워서 그냥 보겠다.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뭔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훨씬 노출률이 높으니까 좋은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기술적인 어떤 한계인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한계가 차라리 광고에서는 강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겟팅이 정확하다 이런 것들도 아까 다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소재 교체 용이성. 제가 뭐 광고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게 이제 굉장히 광고회사로 봐도 굉장히 큰 강점 아니겠습니까? 뭔가 띄었는데 오네어 시켰는데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광고주에게는 본격적으로 이해가 되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어트랙티브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용 정보, 그 다음에 뭐 스트리밍,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 TV 광고는 거실을 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저거는 거실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넘나들고 있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계적인 한계 사항이 차라리 더 강점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뭐 단점이고 그 다음에 보완돼야 되긴 해야 되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보완이 안 될수록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정확한 규제라든가 뭐 정확한 법전 없이 우리가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도 보면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다양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겠죠. 만약에 이게 명확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AMA 그 웹사이트에 이미 올라가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와 관련된 문제도 아까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카카오 TV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I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세션에서 뭐 얘기를 할 때랑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해보면 사실 광고를 귀찮게 여기는 것도 그들은 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보기 전에 광고가 노출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뭔가 그냥 일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아까 이제 지원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서베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짜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조금 구해볼 필요가 있다. 진짜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이런 특별 세션이 또 있으면 그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새로운 IMC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콘텐츠가 하나 나오면은 이제 여기저기 다 이렇게 되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디를 탈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미디어라고 부르지 않고 최근에는 뭐 컨택트 포인트, 비클, 아웃렛 막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컨텐츠가 나오면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TV를 통해서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포맷에서 그 카카오 TV를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다양한 OTT 아울렛을 통해서 뭔가 뻗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면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훈련이 좀 많이 됐고 약간 올드 패션이라고 하는 IMC가 새로운 폼의 어떤 그 IMC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OTT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